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경미야, 이 편 소통의 시작은 기성세대의 잘못 인정부터를 시작하기에 앞서 1편에서 보여주었던 몇 가지 문제 외에 두 가지만 더 짚어볼게. 예. 사법.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의 하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이다. 법 얘기가 나오니 판관 포청천이란 대만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경미는 혹시 알고 있어? 아니요? 누구인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송나라 시대에 공명정대했던 명재상인 포증과 관련된 고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포청천은 포증의 벼로야. 우리나라에서 1993년경에 방영되었는데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공명정대와는 거리가 먼 당시의 시대상에 반하여 인기가 아주 많았어. 송나라 시대에는 황제가 임명한 포증 같은 지방의 관리가 수사도 하고 재판, 처벌까지 했는데 포증이 재직한 관청의 앞에 북을 마련해서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다면 그 북을 두드려서 알리고 직접 포증에게 탄원했다고 해. 수사로 진상이 밝혀지면서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들 대부분이 그 당시 어마어마한 뒷배경을 가진 황제의 친인척, 고관 대작과 귀족들, 그리고 심지어 친구도 포함이 되었지만 명백하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이 밝혀지면 처벌 방법으로 작두로 목을 자르는 것으로 유명했지. 이게 그 처벌에 사용한 작두 중 하나라 유명했던 개작두야. 잔인해요. 잔인은 한데 그들로부터 억울하게 당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을 드라마를 통해 보고 있으면 그들의 죄가 밝혀지고 처벌로 작두가 대령했을 때의 그 통쾌함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 포청천 이후 1000년이 지난 현재 역사의 문외한이어서 그런가 오랜 한국의 역사 속에서 판관 포청천의 견줄 공정한 관리가 누가 있나 생각해보면 확 하고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 경민이는 떠오르는 분 있어? 황희 정승. 그분은 판관은 아니니 정말 저도 떠오르는 분이 없네요. 공명정대한 관리가 떠오르지 않는 만큼 기득권 최상위층과 그들과 연관된 친인척 비리, 고위 간직과 관련된 범죄는 1000년이 지난 오늘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경민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해? 아니요? 많은 기사나 뉴스를 보면 공명정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삼촌도 동의해. 대한민국의 정관예우란 문제가 아직도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공명정대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해. 전관예우.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단순히 퇴임 후에도 후임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관피야, 유전무죄, 방산비리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2013년) 한국일보 기사에서 정관예우 문제에 관해서 다룬 내용인데 정관 출신 로펌 변호사의 급여 계획에 대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은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출신은 월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이야. 고등법원 판사분들의 그 당시 현지 월 급여 기준 14배가 넘는 액수라고 해. 저런 높은 급여가 가능한 이유는 정관 출신과 계약한 로펌에 그리고 로펌에 있던 변호사분이 다시 공직으로 들어간 경우
해당 로펌에 고액의 소송 사건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특히 조세나 지적재산권 사건, 기업의 형사사건 등에 특화된 정관들은 더욱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해. 한 법원 판사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나와 있어. 전관들이 인맥을 동원해서 재판 결과를 바꾸려 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지만 로펌이 공직에서 일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사 전관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저 판사분 말이 맞으려면 저런 고액의 연봉이 쭉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기간, 즉 정관의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 1, 2년만 저런 고액 연봉을 지급한다는 사실이야. 저런 고액 연봉의 정관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고용해서 해결할 법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의 소송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들이 저 시스템으로 승소해서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을 했다면 그 집행의 피해자가 힘없고 돈 없는 국민 개인이나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간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3대 권력기관의 하나인 사법부와는 분명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관예우에 대해선 잘 몰랐는데 문제가 많네요. 여기 2018년 한국일보 기사인데 정관예우 존재 인정에 관한 법조인들의 실태 기사야. 판사는 23.2%, 검사는 42.9%, 변호사는 75.8%가 정관예우 존재를 인정한 내용이야. 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관예우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래도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아직 많이 계시다고 믿고 싶어. 다행히 오랫동안 문제였던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법 개정안에 관한 기사가 나왔어. 2020년에 개정안 입법 예고 기사가 나왔고 2021년에 국무회의 통과란 기사가 나와서 다행이지만 시행이 되더라도 기존에도 정관예우 문제에 관한 법을 1998년과 2011년에 개정했었어. 그러나 아직까지 정관예우 문제와 그들에게 고액 연봉이 유지된다는 것은 저 법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앞으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러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렇듯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해. 변호의 존재 의미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죄 지은 사람 죄를 없애거나 처벌을 줄여주는 역할이라면 공정의 잣대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해.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엔 사형으로 처벌을 받는 죄수가 없어졌는데 알아보니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이야. 약 24년간 대한민국에 사형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중범죄자의 인권을 심히 염려해서 저런 환경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야. 만약 그 기득권 세력이 중범죄자의 인권은 물론 일반 국민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왔다면 어떻게 헬조선이란 현재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지 앞뒤가 맞지 않아. 내가 만약 그들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해. 사형이란 극단적인 처벌만 확실하게 피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그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들이 어마어마한 금권으로 만든 기득권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저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도 해. 경민은 어떻게 생각해? 삼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가 오버하는 거겠지. 흑수저에겐 더 높아진 진입장벽이 된 로스쿨. 공명정대해야 할 관직의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보장하는 유망 재취업처가 될 사기업인 대형 로펌. 그런 고액 연봉을 커버할 수 있게 그들과 연계된 VIP 고객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면 이 영화에서 이성재가 외쳤던 장면이 생각이 나. 당신들이 사는 세상에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돈 없다고 사람 지금 못 받는 세상, 돈으로 검사도 판사도
살 수 있는 세상!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똑같은 법이야!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 교육에 대한 것도 할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고 한 가지만 짚어볼게. 이 자료는 2009년과 2010년도 기준 한국, 미국, 일본의 대학생 수를 비교한 자료야. 1만 명당 학생 수가 한국은 615명, 일본은 241명으로 일본보다 2.55배 더 많고 미국은 502명으로 미국보다 1.22배 더 대학생 수가 많아. 아무리 대한민국이 교육열이 뜨겁다지만 이것은 너무 많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렇게 비교하니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정말 많지. 여기에 더해서 2010년도 GDP 규모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98배, 미국이 13.1배가 더 커. 저 자료를 기준으로 GDP와 1만 명당 대학생 수를 감안한 수치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약 12배, 미국보다 약 15배 더 많은 대학생을 매년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내몰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경민은 대학에 왜 간다고 생각하지? 관심 있는 분야나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해당 관련 업종에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성적에 맞추어서 학교나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는 사실 취업을 위한 졸업장이 목표죠. 그래,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공부에 방해되는 유혹 요소가 3000세대에 비해 엄청 많아졌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분명히 많이 존재해. 그러나 다른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공부에 대한 열정과 성적이 많이 부족한데도 등록금만 내면 대학 교육과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여. 그리고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대학생 수는 매년 졸업생들의 극심한 취업난과 거기에 맞물린 학교 서열화, 수요를 초월한 공급으로 인한 저임금,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며 지속되고 있어. 저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과적으로 대학교의 부동산 장사와 학생 등록금 장사, 그리고 사교육 시장 확대가 메인 목적이 아니길 바래. 삼촌은 대학 교육은 진실로 학업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가야 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학생은 대학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인생을 좀 더 경험하면서 학업의 열정을 느낄 때나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에 좀 더 전문 교육에 대한 배움의 의지가 있다면 대학이나 직업학교 같은 전문 교육기관은 대한민국 누구나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이 진정 그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라고 확신해. 그것에 다가가기 위한 방향 제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루어 볼게. 소통의 시작은 기성세대의 잘못 인정부터 1편과 2편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삼촌과 같은 눈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눈높이로 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단, 핵심은 경미 같은 젊은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야. 2020년 1월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한국은 헬조선이다란 설문에 기성세대의 중추인 X세대의 37.8%가 그렇다고 인정한 반면에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Z세대는 70.5%란 아주 높은 수치로 X세대보다 거의 2배에 가깝게 그렇다라 인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또한 우리나라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다란 설문에 Z세대와 X세대 모두 높은 수치로 그렇지 않다라 인정하고 있어. 경미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생각보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한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답한 사실에 놀랐어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상당수가 헬조선이라 평가하고 믿고 의지할 수 없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미 같은 현 젊은 세대는 1%도 관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0%도 참여하지 않았어. 삼촌 말을 듣고 보니 정말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전 아무것도 관여한 게 없네요.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 두 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며 그들이 보여주는 탐욕금융자본주의의 부의 환상에 빠져 있는 그들의 오랜 강력한 지지 세력인 삼천을 포함한 현재의 기성세대야. 현재의 기성세대는 먼저 우리의 자식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헬조선이라 부르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사용하라 강제한 부분에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해. 진심으로 사과하기에 앞서 우리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의 좋은 방향을 자식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것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해. 헬조선을 만든 장본인인 정과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현 기성세대의 노후의 복지 책임을 자식 세대나 그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해. 삼촌이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나름 삼촌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미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고자 만드는 것이야. 기성세대분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사과는 기성세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보며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고 기성세대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시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온 인류 문명 최고의 발명품인 민주주의로 하면 돼. 4편에서 삼촌이 생각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할게. 어떻게든 부자만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이런 이기주의와 탐욕 자본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척 했지만 민주주의는 우리들 누구나의 마음속에 분명히 각인되어 있다고 확신해. 그 민주주의를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게 4편에서 삼촌이 제시해 보도록 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못 인정과 사과는 확실하게 해야 해. 진심으로. 그래야 민주주의의 시작인 소통을 할 수 있어. 일방소통이 아닌 양방소통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무 좋아라 할 세대 간 갈등만 조장될 뿐이야.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런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갈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2016년에 EBS 다큐프라임에서 방영된 민주주의 엔진 갈등을 정리해보면 개인이나 조직 간의 갈등에서는 파워가 있는 쪽에서 스스로 해결하길 원해. 왜냐하면 외부 개입이 없는 한 강자인 자신들이 결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야. 여기에서 약자 쪽은 공적인 해결을 원하고 요청하는 주체가 정부나 정치권이야. 민주주의는 갈등을 사회화하는 과정입니다.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정당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집단의 권력차가 너무 클 경우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약자들도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모든 것이 갈등 상태에 놓여 있으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권위주의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갈등은 인정받지 못하며 억압당합니다. 한편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질서를 구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민주주의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항상 발생합니다. 하지만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순 없습니다. 흔히 갈등이나 집단이기주의는 나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갈등을 해결해주는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어 이익 결사체를 만들고 서로 갈등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엔진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갈등을 해결해주는 정치체제가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가 갈등 해결의 주체란 말에 너무 공감해. 결국 대한민국 갈등 해결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갈등 해결의 방법인 정책 즉 공약 실행으로 갈등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한다면 갈등의 해결이 아닌 갈등을 조장할 뿐이야. 해결 없는 갈등 조장의 이익은 대한민국 탐욕 기득권이 거의 다 가져가고 오랜 갈등의 고통은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이 떠안을 뿐이야. 수십 년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우수한 시사 프로와 정의감이 넘치는 시민단체, 그리고 요즘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수많은 채널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사실 확인과 개선 방향을 내놓아도 민주주의란 시스템에서 해결을 위한 제도화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갈등만 조장할 뿐이고 그 해결책 없는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그들이 문제의 원인이라 말했던 당사자들일 뿐이야. 외국 다큐 영화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에서 본 기억은 안 나지만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가장 원하는 사회는 국민들이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는 기간만큼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과 국민들 간 갈등이 깊이 존재해서 국민들끼리 뭉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해. 국민들 간 갈등이 없다면 그들은 같이 뭉쳐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에 직접 맞서기 때문이라고 기억하고 있어. 사실이라면 소름 끼쳐요. 그들의 저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수천 년간 인류 문명을 지배해온 세력으로부터 전수받고 계승 발전시킨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수없이 많은 창구의 정치 관련 채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이용하지만 결국 해결책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않는 갈등 조장은 그들이 좋아라 하는 개 돼지들의 소리일 뿐이야. 이 빨갱이 새끼들
이래서 인간들은 덜도 말고 딱 굶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살게 해줘야 딴 생각은 안 하는 건데. 너무 괴념치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죠, 회장님. 뭔 소리고?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